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또한 사단법인 선도성찰 나눔 실천의 제2대 지도법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물리학자가 체험한 선불교와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주와 인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사실 우주는 물리학의 영역이고 인간은 선의 영역인데, 제가 말하는 선은 종교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는 모든 그런 수행의 세계를 다 선의 영역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 가운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출 것은 빛과 전자의 이중성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 선의 세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또 양자 물리학은 우주의 영역이지만 인간의 영역은 사실 선종의 영역으로 임재선사가 제창한 무의진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높낮이가 없는 참 사람이죠. 만약 이거를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라면 사실 갑질을 할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갑이니 을이니가 다 높낮이가 없는데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두로 일상을 이라는 소제목인데요. 화두 타파를 통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다운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소주제로 가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업과 자기가 종사하는 전문직과 마음 공부하는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루하루를 이어갈 때 주체적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불이 생업과 수행이 둘이 아닌 그런 삶은 사실은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부린다는 좌일주칠의 정신을 일상의 삶 속에 구현한다면 저절로 생업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그것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는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불이의 멋진 삶이 생업과 수행이 둘이 아닌 그런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멋진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제 연본데 이게 물리학자인가 선수행자인가? 이쪽 왼편의 라인을 보면 물리학자인 것 같은데 오른쪽 라인을 보면 이제 선수행자이고, 또 물리학자이면서 선수행자의 상호작용하는 영역들이 또 있어요. 제가 74년 3월에 서강대 물리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한 학기 끝나고 이게 고등학교처럼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월말고사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시험 준비하다가 파김치가 돼서 꿈과 낭만이 있는 대학이 이런가 해가지고 인생과 대학과 뭐 학문에 대한 게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돼서 1년간 고뇌 갈등의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75년 10월에 이제 선도의 종달 이익 선사를 만나서 참선 수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참선 수행을 시작하고 6개월 지나니까 놀라운 집중력이 길러졌어요. 그 집중력이 3학년 1학기, 2학기에 4.0 만점에 4.0을 맞게 됐어요. 서강대 이공대는 3.0이 거의 인문계의 4.0하고 같았는데, 그리고 서강대 이공대생들이 2.0으로 졸업하면 간신히 졸업을 해도 기업체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잘 받아줬다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과정에서 이제 가나선 입문 과정을 마치고 거사업 법경을 받게 되고, 이거는 저 평생의 화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종달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라. 법은 진리고 경은 경계란 말이,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편의 국제 저명학술지의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 서강대 1호 박사가 됐어요. 사실은 저의 선배들은 석사 마치면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저는 안 가게 된 이유가 종달 선사님이 노쇠해가지고 제가 유학을 갔다가 6, 7년 후에 오면 이 세상 분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마침 지도 교수님이 입자 이론 물리학을 한다면 종이와 연필과 학술지만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첨단 장비가 필요한 미국을 가려 그러냐. 그 말이 또 저에게 울림이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는 이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하게 된 거죠. 그 덕에 3년 만에 박사학위를 하고 강원대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하고 또 뉴욕 주립대에 1년간 방문 연구를 갈 무렵에 모든 점검 과정을 마치고 인가장을 받게 됐는데 이제 박사학위증과 인가장의 그 유사성 이것도 이제 과학과 불교의 그 유사성인데 박사학위를 수료한 그 박사학위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독자적으로 학문의 길을 갈 수 있고 제자들을 길러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학문의 그 학문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인가장도 마찬가지로 스승으로부터 이제 네가 독자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고 너는 또 그 깊은 심화 수행을 해갈 수 있다. 뭐 굳이 용어를 쓰자면 오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보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다 마치고 또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강원대에 1년 재직하다 보니까 이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로 또 오게 됐는데 이게 다 불보살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종달 선사님이 입적하시면서 선도회를 제가 맡아야 되는데 춘천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서울이 중심인 데서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면서 그 오자마자 월간 불관과 또 인연이 돼가지고 두 문을 동시에 지나가라라는 기고를 하게 되고 양자역학에서 화두를 차용해가지고 쓰고 근데 제가 이 새로운 화두를 만든 동기가 하나 있어요. 역대 조사 어록들을 보면 기존에 알려진 화두들에 대해서 역대 선사들이 후대 선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코멘트 뭐 주석 뭐 이런 걸 달아 놓으니까 후대 수행자들이 그 화두들의 주석을 보면서 본인이 그 경지에 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가지고 화두 의심을 일으키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무문관에도 보면 그 한 2개가 무문회계선사의 선배가 새로 제창한 화두가 들어있어요. 그 화두는 조사 어록을 뒤져봐도 없는 거거든요. 아무런 코멘트가 없으니까. 저도 그 효과를 노리면서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하라는 화두를 만들게 된 거죠. 그 뒤 얘기는 뭐 그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 정리로 현재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뭐 명예교수는 그야말로 그냥 명예로 뭐 학교 발전 기금을 1년에 한 번씩 내는 정도고 학교로부터 뭐 혜택은 물론 그 무료 주차증을 주는데 뭐 퇴직하고 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또 제2대 지도법사직을 수행하고 있고 이게 2024년 4월 현재 박사학위는 퇴직 전인 2021년 2월까지 14명을 배출했고 법사는 퇴직 후에도 지금 지도법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15명을 배출했고 SCI 국제학술지에 그 퇴직 전까지 177편을 그 실었는데 퇴직하고도 1년에 한 편 정도씩 이 머리가 녹슬지 않게 한 편씩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저서 뭐 책들을 좀 내고 있고 그래서 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우주와 인간을 다루도록 하지요.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AI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오르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첨단 과학기술이 AI 인공지능 시대를 향해서 지금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주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죠. 그리고 그 우주는 과학의 연구 대상, 탐구 대상이고, 과학은 결국은 우주 속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 법칙을 발견해 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탐구 도구는 예전에는 육안으로 관측을 했는데 지금은 첨단 관측 장비를 동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그 원자를 이용해 가지고 원자로 글씨까지 쓰는 그런 그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과학 지식들, 이런 과학 지식들의 공유는 그 전공에 상관없이 인문계 사람이건 이공계 사람이건 다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는 그 과학은 또 다른 비유의 보고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왜 공유가 필요한지 자명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 인간은 우주 속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주 속에 놓여 있는 인간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삶의 의미를 깊이 통찰하게 되고 뭐 구태여 용어를 쓰자면 그거를 우리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 도구는 결국은 시만이죠. 그 마음의 눈, 그 사실은 해안, 지혜의 안목 그런 걸 가지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효과적인 수행법, 자기와 코드가 맞는 그런 수행법을 가지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더 철저히 더 빠르게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또 그리고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 수행자의 통찰 체험 또한 역시 공유는 필수입니다. 그것이 자기 개인에게만 끝난다면 그 인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산중에서 고고하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평생 산중에서 홀로 머물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인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통찰 체험은 또 이러이러한 그 통찰의 체험이 당신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나와 같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공유하면 좋겠고 그 공유의 사실은 대표적인 분이 석가세존이시겠죠. 그래서 49년 동안 그 인도 전역을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깨우기 위해 헌신했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자, 우주 탐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17세기 고전 물리학 시대를 뉴턴이라는 뛰어난 물리학자가 이제 열게 됐는데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지요. 근데 이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은 거시세계인 자연현상의 수식화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식화, 결국 수식은 물리학자, 더 폭넓게는 과학자들의 공용 언어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것이 뭘 기술하는구나를 수식 몇 줄만 보면 바로 알아채게 된 거죠.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해하면서 점점 더 자연현상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가속화되는 거죠. 수식화에 한번 성공하자 너도 나도 과학자들이 이제 그 수식을 써가지고 다른 자연현상들을 또 그 법칙화하게 됨으로써 자, 그 고전 물리학 이후에 계속 발전해 오다가 뭐 그 중간에는 또 전하를 띤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인 전자기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 활발히 연구되고 맥스웰이라는 뛰어난 물리학자에 의해서 4개의 맥스웰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은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완전히 기술하게 됐고, 그 다음 전하를 띤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은 바로 맥스웰 방정식, 네 개의 방정식에 의해서 완전히 기술하게 됐죠. 그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 한 번은 맥스웰에게 당신의 이 네 개의 방정식이 우리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맥스웰이 먼 훗날 아마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전기세죠. 지금 전 세계에서 국가가 걷어들이는 전기세. 그것처럼 기초과학이 당시에는 별 그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응용 파생돼서 나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국가가 축적하게 해주게 됐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20세기 양자 물리학 시대를 슈레딩거라는 뛰어난 물리학자와 하이젠베르크라는 뛰어난 물리학자가 사실은 거의 동시대에 양자 물리학을 체계화했는데, 두 사람의 이 양자 물리학이 처음에는 같은 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똑같은 현상을 기술하는 물리 체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슈레딩거는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양자 물리학 체계를 구축했고, 하이젠베르크는 행렬 역학이라 그래서 좀 더 수학적인 체계를 통해 가지고 보다 깊이 계산을, 아주 복잡한 계산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양자 물리학 체계를 완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하이젠베르크는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를 또 그 제창해 가지고, 그 불확정성 원리는 이 미시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칙이 됐죠. 동시에 속도와 위치를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전 물리학에서는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측정 가능해서 차후 운동이 예측이 가능했는데, 여기는 그런 불확정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거인에 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미시세계인 그 물질, 사실은 물질의 그 물리적 최소 구성 단위는 분자고, 그건 물리적 성질을 띤 기본 단위. 그 다음에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기본 단위는 원자고. 그래서 분자를 넘어 원자까지 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됐죠. 자, 이제 그 미시세계 탐구의 돌파구를 이 두 거인에 의해서 열게 되자, 그 다음 후속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결국 우주 탐구에 이제 두 가지 큰 그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최소 기본 입자는 무엇인가, 또 그 기본 입자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오늘날 같은 우주의 모습을 갖게 했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우주 탐구의 결과로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는 전자, 쿼크 및 힉스 입자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완전히 밝혀졌고, 요 며칠 전에 힉스 교수가 9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수십 년 전에 예견한 힉스 입자가 사실은 그 발견이 되면서 그걸로 노벨 물리학상도 받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하면, 힉스 입자는 그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기존의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뭐 전자, 쿼크, 뭐 이런 것들이 질량을 갖게 한, 자신은 사라지면서 이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한 그런 보살행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번은 그 힉스 보살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에도 사실은 그런 희생 정신을 발휘하는 분들이 그 인류 역사상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힉스 입자, 과학계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기본 상호작용은, 기본 입자들이 하는 상호작용은 제일 오래 발견된 중력 상호작용,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미치는 상호작용이고, 전자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 양력은 이제 미시 세계에서 원자 핵이 붕괴되는, 그런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붕괴되는 현상과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원자핵이 붕괴된다는 건 무거운 원자핵들이,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 또 물론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핵폭탄에도 관여하고 있지만, 또 강력은 그 가벼운 원자핵들이 강하게 그 묶여 있는 거예요. 헬륨 원자 같은 경우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인데, 중성자는 뭐 전기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그 전하를 띤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작용하지 않지만, 그 양성자 2개는 같은 그 양의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강한 반발력으로 튕겨 나가야 되는데 그놈을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헬륨 원자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낸 거죠. 남아있는 그 중요 과제는, 진행 중인 중요 과제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실패한 통일장 이론. 아인슈타인은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일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양력과 강력에 대한 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력의 결합상수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전자기력과 하나로 묶기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젊은 세대의 그 입자 이론 물리학자들이 중력은 포기하고 그 전자기력과 양력을 묶는 약한 전자기 상호작용을 한 그 틀에 묶는 데 성공을 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강력까지도 묶는, 그래서 전자기력과 양력과 강력을 묶는 그 표준 모형을 그 만들어내 가지고 실험적으로 꽤 인정받는 그런 이론이 구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론들의 단점은 뭐냐면 그냥 한 스킴에 묶어놨을 뿐이지, 전자기 상호작용의 그 결합상수, 약한 상호작용의 결합상수, 강한 상호작용의 결합상수들이 다 다르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힘을 그냥 하나로 묶어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 다른 결합상수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통일 이론을 구축해보자 해가지고 이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하나로 묶는 그 대통합 이론,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어리, 큰 통일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론을 이제 묶는 데는 성공했는데 하나의 결합상수를 가지고, 그런데 이놈을 잘 들여다보니까 양성자 붕괴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양성자 붕괴 현상을 이론이 예측하지만 그 예측한 그 라이프 타임, 이 양성자가 존재하는 그 라이프 타임이 그 길어가지고 관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는 단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어리는 과도적인 이론으로 그냥 남았을 뿐이고,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를 할 무렵의 주제가 바로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어리 쪽이어서 저도 그런 쪽으로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제 발표하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학위를 받았지만, 그 다음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그 중력 상호작용까지를 나머지 셋하고 묶는 시도를 다시 시작을 해요.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초중력 이론이라고, 슈퍼 그래비티 시어리가 바로 중력까지도 포함이 가능한 그런 이론 체계가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 그 4가지 힘을 하나로 통일하는 궁극의 이론, 그 이름하여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실체는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 4가지 상호작용들이 다 기술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후보로는 이제 슈퍼스트링 시어리, 초근 이론, 또는 슈퍼 멤브레인 시어리, 초막 이론, 뭐 이런 것들이 그 후보군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이론들은 여러 가지 그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의 어려움들이 아직 극복이 되지 않아서 언제 그게 완결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완결이 되면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제 실업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현재 우리는 그 고전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이 고전 컴퓨터의 단점이 뭐냐면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고전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는 일은 컴팩트하게 해야 되는데, 그 컴팩트하게 하는 과정에서는 회로도 점점 더 가늘어지게 되죠. 근데 이 회로를 전류를 흘려보낼 때는 전기 저항에 의해서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로를 아무 가늘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바로 과열돼 가지고 회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그 회로의 굵기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극한이. 지금 시대가 바로 그 극한의 시대에 가까이 와 있는데, 그런데 정보는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전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구현돼야 되는 거지. 그게 고전 컴퓨터는 0, 1, 2비트를 이용하지만 고전 컴퓨터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중첩 원리가 작용된 그 큐비트, 그 0이라는 그 양자 상태와 1이라는 양자 상태의 중첩 상태를 가지고 이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 그 아직까지 완벽한 실용화에 이르진 못했지만 거의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 실현 가능성을. 자, 그 통일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1987년 9월에 1년간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에 방문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바로 초중력 이론을 만든 그 중요한 기여를 한 피터 반 니엔호이젠 교수가 거기 계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1년간 방문 연구를 했는데, 그분의 그 콜로퀴움, 대학 본부에서 주최한 콜로퀴움을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인문계 교수들까지 한 4,500명이 대강당에 들어가서 이 세계적인 석학의 그 콜로퀴움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는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문계 교수들도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은 뉴턴의 그 중력 상호작용 1687년에 만류인력의 법칙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는 전기학과 자기학이 독립적으로 발전해 오다가 맥스웰에 의한 전자기 상호작용이 이제 전하를 띈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알려지고, 그 다음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이 차츰 알려지면서 점점 그 중력 상호작용은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으로 발전돼 가고 있고, 또 거기에 이쪽은 이제 근본적인 물리학이 발전돼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1926년에 슈레딩거와 하이젠베르그에 의해서 이제 확립이 됐고, 그 아래는 이제 이 상호작용들이 대칭성이 발견이 되면서 그 대칭성을 따지면서 이론을 체계화해 가지고 약한 전자기 상호작용이 알려지게 되고, 1967년 이 상호작용으로 그 와인버그, 글래쇼우, 그 다음에 살람이라는 분이 그 새로운 쿼크를 예견하고 그 쿼크가 발견이 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 이휘소 박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1979년에 받는데 이휘소 박사가 1977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심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노벨상을 받을 기회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뭐 한국이 우수한 DNA를 갖고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언젠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상호작용, 중력을 제외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어리에 의해서 이거는 1세대의 입자들, 기본 입자들을 포함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김진희 교수님이 SU7 그 대칭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그 당시까지 알려진 2.5 제너레이션을 몽땅 포함하는 이론을 구성해서 잠시 떴었는데, 그 2.5 제너레이션이 나중에 탑 쿼크까지 발견이 되면서 3 제너레이션이 완전히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SU7 그 이론은 폐기 처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하고 중력 이론까지 포함하는 이제 초중력 이론이 그 활발히 연구가 됐는데, 여기에도 모든 제너레이션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자연스레 촉근 이론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니브룩에 1년간 가 있으면서 중요한 그런 그 태도를 배워왔고, 통일장 이론은 제가 귀국 후 이제 물리학과 학생을 강의할 때나 교양 과목을 강의할 때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인생지도 과제를 주기 시작을 해요. 각각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졌으며 미래에 어떤 꿈을 실현하려 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태도가 담긴 인생지도를 과제로 내게 해서 통일지도 못지않은 그런 효과들을 봐오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우주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픽사베이에 있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그림을 하나 갖다가 이제 냈는데, 태초에 그 시간이 0일 때 빅뱅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점점 여기 별들이 형성돼 가고 초기 은하계가 형성되고 요 무렵에 이제 태양계가 형성이 된 그런 거죠. 한 45, 6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형성이 됐고, 그 45, 6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과학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췄는데, 인간은 또 종교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그 첨단 과학 기술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과학의 역할이 아무래도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핵물리학자인 이안 바버 교수가 굉장히 그 영성적으로도 깊은 체험을 하신 분 같아요. 이분이 이제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그래서 이 네 가지 범주로 나눠 가지고, 근데 이분의 이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이 종교는 그 그리스도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불교는 그 과학과 그렇게 상충하는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 이화여대 김성구 명예교수님이나 고려대 양형진 교수님 같은 분들이 불교와 이제 과학에 대한 관계를 충돌 없이 지금껏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잘 그 설명해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그런 그 증거지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이제 신의 문제와 결부돼 가지고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았는데, 이분도 첫 번째로 다른 게 이 갈등 이론, 성서 문자주의자. 성서에는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 무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과학자, 무신론적인 과학자 사이의 갈등은 아주 심각하죠. 근데 개신교는 그런데 그 천주교 쪽은 성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상징이고 그 상징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잘 그 우리가 해석해서 그 성찰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니까 별로 충돌이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이론은 사실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데, 이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라는 책을 만나기 전부터도 저는 종교와 과학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다루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학은 또 다른 비유의 보고이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과학을 통해서 파악한 과학적 사실을 우리가 그 내면 성찰에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즐겨 쓰는 비유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빅뱅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그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저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호흡하고 있지 않아요. 또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빅뱅까지 도달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빅뱅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건이 어디에선가 달랐더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나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의 확률 제로의 정말 신비롭고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확률 제로인데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는 가능하지만 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바쁜 일 생기고 뭐 힘든 일 생기면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해와 온몸으로 체득은 별개이기 때문에 바로 체득의 영역이 바로 수행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엔 뭐 대화 이론이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지혜로운 건데, 과학이 답할 수 없는 극한 질문이 제기될 때 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과학이 답할 수 없는 극한 질문이라는 것이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가면 갈수록 그 답할 수 없었던 극한 문제들이 이제 해답을 또 다 얻게 되니까 점점 종교와의 대화했던 것들이 다 폐기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영역이. 그런 그 한계가 있어요. 이제 통합이론은 과학과 종교를 폭넓은 동반자 관계로 보아 긴밀한 통합을 모색하는 그런 견해인데,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를 정리할 때만 해도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래도 좀 됐는데, 2018년에 이제 그 최근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고 기리성 교수님이 생전에 종교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 중요한 키워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가 얼마나 많은 영적 인간들을 만들어내는가이다. 아예 딱 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종교 기관들이 의리의리한 건축물을 짓는 거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얼마나 많은 영적 인간들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그 우주와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로 해서 이제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제가 넘어왔는데, 과학적 성찰은 과학은 또 다른 비유의 보고이다라고 하고, 그 본보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이거는 이해 차원인데 그 실제로 온몸으로 체득해가지고 실천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선불교적 성찰을 통해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거는 석가세존을 비롯해가지고 역대 선사들이 일생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온몸으로 체득 가능한 걸 보여줬고, 그렇게 체득한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법우리의 멋진 향상일로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일생을 통해서. 근데 이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니라는 거는 그 시부도라는 그 선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시부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그 큰 절을 가보면 법당 벽면에 보면 10개의 소를 찾는 그림의 맨 마지막에 입전수수, 이 그 바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지팽이 들고 저작거리로 뛰어드는 그림들이 돼 있죠. 이제 그동안 수행한 바를 온몸을 던져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 근데 이 시부도가 잘못하면 사람들을 오도할 수가 있어요. 9단계까지 완벽한 통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입전수수해야 되는 걸로 오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입전수수가 9단계까지 완벽하게 깨달음에 도달한 다음에 하게 되면 이것도 그 첫 걸음, 그 갓난아기 걸음마 하듯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 나서는 단계부터도 얼마든지 함께 더불어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자기의 그 수행력이 길러지고 나면은 자기보다 수행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얘기는 안 하는데, 유명한 백은선사의 일화가 그 물론 입전수수 단계에서도 그 중생제도를 한 모습이 있지만, 아직 자기에 대한 아집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출가승은 뭐 중생제도 해야 된다는 거는 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 돕는 일을 한번 했는데,
뭐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아직 소는 잊어버렸는데 망우 존인의 단계. 소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소는 놔버렸는데 존인, 자기 자신은 아직 놔버리지 못했어요. 그게 아집이 남아있는 건데 그 단계에서 아주 추운 겨울날 출타했다가 자기 절로 돌아가는데 다리를 건너려는데 다리 아래 한 거지가 여름 옷을 입고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서 아래 내려가서 그 두꺼운 가사장삼을 벗어가지고 이제 그 거지에게 이렇게 덮어주고 자기는 조금 가면은 절이니까 그래가지고 다리 위로 올라와서 몇 발자국 가는데 갑자기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 거지가 나는 떨면서 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가지고 가든 도로 다리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따진 거예요.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갑자기 거지는 사라지고 그 가사장삼만 거기 놓여 있는 거죠. 이게 이 선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백은 선사의 아집을 끊어주기 위해 뭐 문수보살이 출연했었다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10단계 아주 수행이 원숙하게 됐을 때는 그 암자 아래 마을의 젊은 처녀가 애를 베게 됐어요.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애 아버지가 이 딸을 막 잡을 듯이 죽일 듯이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옆집 총각이었는데 그 온 나라가 존경하는 백은선사 이름을 댄 거예요. 애 아버지는 백은선사. 그랬더니 그 일본 최고의 고승의 애래니까 이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애 날기를 기다렸다 애를 안고 딸 끌고 가가지고 이거 당신의 아들이요 하고 주니까 쏘까 하고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1년을 동네 가가지고 동냥젖을 얻어가지고 키웠는데 1년 후에 이 딸이 애기도 보고 싶고 해가지고 이실직고를 아버지한테 하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죽을 죄를 졌네 해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사죄를 드리니까 쏘까 그러고는 애를 도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당신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고 뭐 이런 거 한마디 없이 쏘까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10단계 그 수행자의 모습이죠. 6단계인가 그 망우 존인의 단계에서는 아직 아집이 남아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했는데 자 이제 화두로 일상을 사실 거시 세계에서는 이게 지금 총알을 쏘는데 여기 그 이중 슬릿이 있죠. 강철판 이중 슬릿. 구멍을 이쪽을 막고 총을 쏘면 총알이 여길 통과한 놈이 요렇게 그 그림을 분포를 할 거고 여길 막고 요 구멍을 통해서 나간 놈은 요렇게 되죠. 요게 이제 입자성이거든요. 그리고 구멍을 2개 다 열어 놓으면 이제 그 2개가 합해져 가지고 산술 합이 돼서 바로 요런 꼴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시색에서 이거는 물의 파동입니다. 그런데 이중 슬릿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구멍 2군데가 다시 새로운 파동의 근원이 돼 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동심원의 파동이 일어나니까 두 파동이 이제 만나 가지고 간섭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파동성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미시세계에 가가지고 빛의 특성은 파동성인 줄만 알았는데 입자성이 관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중에 맥스웰에 의해서 라이트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전자기 파동성이 분명하다 그래서 전자기 파라고 붙였는데 입자성이 관측되니까 입자성을 띌 때는 포톤, ON을 붙여서 그 입자는 ON을 붙이거든요. 우리가 뭐 사진, 포토 뭐 이러는데 그게 빛과 관련된 포톤을 빛의 입자성을 나타낼 때는 포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자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이게 스마트한 분들이라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이 있다면 미시세계에서 전자도 우리는 입자성으로만 알고 있지만 대칭성에 의해 파동성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실험을 거듭한 결과 파동성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전자를 한 개를 이중 슬릿에 쏘아보냈더니 이 간섭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저는 뭐 양자역학 물리학에 대해서는 김성구 교수님하고 양형진 교수님이 더 상세히 기술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더 보탤 건 없고, 그렇지만 선수행자인 저에게는 또 다른 독특한 면이 있는데 바로 선불교적 활용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차용해 새롭게 제창한 화두, 이게 이제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라는 게 그 화두인데요. 1996년에 불광 출판부에서 나온 그 책 속에도 들어 있기도 하고, 사실 1990년 6월에 그 월간 불광 6월호에 저에게 원고 의뢰가 왔어요. 연구실 한담이라고. 근데 그 1996년 6월은 또 6월 7일 새벽에 제 평생 스승이었던 종달이익 선사께서 입적을 하신. 그러고는 그 직후에 제가 뒤를 이어서 선도의 제2대 지도법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양자 물리학에서 차용한 이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하라는 이것은 제가 지도법사가 되면서 새롭게 제창한 선계에 던진 화두가 된 셈이 된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제 연구실에는 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복도로 통하고 하나는 조교실로 통하는. 누구나 어느 한쪽 문을 통해 들어온다. 그런데 수행이 무르익은 사람이라면 두 문을 동시에 통과해 연구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해보라. 이렇게 제가 제창한 거거든요. 그 다음엔 또 연구실 화두 시리즈인데,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직입벽중과, 그러니까 곧장 벽을 뚫고 들어와서 방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는 옛날 당나라 시대에 육조 해능 선사와 그 동시대를 호흡하면서 명성이 자자했던 신수 대통 선사가 제자들을 지도할 때 이 화두를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퀀텀 터널링 현상에서 차용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미시 세계에서 그 포텐셜 장벽을 뚫고 그 전자가 장벽 밖에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화두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그 선도의 그 회원 중에 화가가 있는데요. 그 완목 그 서광일 대자라는 분이, 아마 제가 이 그림을 의뢰를 했더니 저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좌선을 하면서 이 화두를 참고하고, 뒤에 배경에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문을 어떻게 동시에 투과할 것인가 하고 참고하는 그림을 멋지게 그려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서, 사실은 제1주제가 이 제 강연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 화두로 일상, 이건 실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벽암록을 지은 원호극근 선사가 그 어록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제창을 했어요. 좌일주칠.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부리네. 이게 깨어있는 시간의 8분의 1은 다리 틀고 앉아서 내면 성찰을 하고, 8분의 7은 맡은 바 본직에 온몸을 던져서 뛰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중에 선방의 출가 스님들은 하루 일과는 다리 틀고 앉아서 참고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8시간 하는 데 있고 10시간, 12시간, 14시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에 전심전력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 보통 8시간이죠. 그 8시간에 번뇌망상 없이 자기 맡은 일에 온몸을 던져서 뛰어드는 순간, 그 8시간은 수행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생수부리가 별게 아니다. 또 산중에 머리 깎고 출가한 분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만 그 집중하고 그 힘을 가지고 맡은 본직에 온몸을 던져서 뛰어들면, 그러면 수행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사실 간화선 수행이라는 게 남송 시대에
사대부들을 위해서 대종고선사가 귀양 가가지고 서신 입실 점검하면서 사대부들을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그 사대부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직 종사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깨침에 도달했다는 건 결국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런 높은 경지에 도달한 거죠. 소동파 그런 분들. 이 제목은 사실은 저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감리교 그 농촌 그 진흥원장 수련원장인가 하는 차흥도 목사님과 제가 인연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자기네 감리교단에서 영성 세미나를 올해 이게 2019년인가 그래요. 그 각계 분들을 모시고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시고 영성 세미나를 하는데 교수님은 선수행자니까 화두로 일상을 이라는 제목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 참 신선한 그 제목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3시간을 강연을 시켰어요. 2시간 발표에 1시간 질의응답. 그래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그 경험이었는데 이거를 그 시사 위크에도 또 짤막하게 정리해가지고 한번 기고하기도 했고 그 화두로 일상을은 이 3번째 주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생업과 수행은 둘이 아니네. 생수불이. 여기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선도의 도반들, 길벗들의 하루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자명하리라고 봅니다. 이른 아침에 눈 뜨면서 뭐 세수하고 정신 차린 다음에 다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사실은 신사홍소원을 염송해요. 그 혹시 신사홍소원 들어보셨어요? 원래 사홍소원이 이제 불교 의식마다 하고 뭐 불제자들에게 염송하게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거는 보살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 서원이죠. 그래서 제가 2010년 하반기에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선도회만이라도 실천으로 옮기자. 그래서 재창하기 시작한 게 이 신사홍서원인데 날마다 한 가지 선행을 행하오리다. 일일 일선 서원행. 그 다음에 날마다 한 가지 집착을 버리오리다. 일일 일착 서원사. 한 가지씩 버리자 이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한 구절 법문을 익혀오리다. 이제 또 날마다 한 차례 화두를 살피오리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실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한 가지 선행. 이거는 제가 퇴직 전에 보면 과학관 입구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이나시오 로열라 성인이 세운 예수회에 뛰어난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 마테오 리치 신부를 기념관이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이 있고 뭐 컵 하나 올려놓을 만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마 저녁 때마다 대학원생들이 나와서 담배를 핀 것 같아요. 분명히 퇴근할 때는 없었는데 새벽에 저는 일찍 학교를 가는데 보면 그 컵,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 잔도 거기 올려져 있고 좀 3분의 1쯤 채워져 있는데 또 피다 남은 꽁초를 거기다 꺼가지고 그게 그대로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제 연구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면 일일 일선. 근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선행 날마다 하는 거 신경 쓰인다. 그러면 정초에 1월 1일 날 요새 1,000원짜리 빵이 아직도 있어요. 한 개.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선행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금통에 1,000원을 늘 넣는 것도 좋은데 1월 1일 새해 첫날에 1,000원이 한 달이면 3만 원이고 12달이면 36만 원이니까 아예 36만 원을 띄워놓으면 1년치 선행은 다 한 거다. 뭐 그런 농담을 제가 하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사홍선을 염송하고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1시간 좌선을 하고 중요한 거는 좌선이 끝날 때 2, 3분 동안 마칠 때 해야 할 하루 그 근무 시간에 해야 할 시급한 일 정리하기.
그럼 사실 허둥지둥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막 급히 처리해야 될 일보다 부차적인 일을 먼저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날 이 시급한 일은 놓치고 넘어가고 막 정신이 없는데, 참선이 끝날 무렵에 쫙 정리를 하고 중요한 일 순서대로 뛰어들어서 하게 되면 허둥지둥 안 되고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에는 8시간 생업에 온몸 던져 뛰어들기. 이때는 점심시간조차도 딴 생각하면 안 되죠. 대개 보면 뭐 주식이 막 오를 때는 점심시간에 뭐 주식 투자에 대한 뭐 노하우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돈 다 날린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맡은 일에 뛰어들고, 퇴근 이후 이제 독서하기, 낮에 일 돌아보며 반성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 1시간 좌선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 이 낮에 일을 반성하고 잠자리에 들면 어떤 좋은 장점이 있냐면, 그냥 일에 지쳐서 잘 시간이 돼가지고 쓰러지면 낮에 응어리진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거든. 그러면 숙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막 신경 쓰이는데, 응어리진 거를 풀면서, 그래 내가 낮에 어떤 놈이 과실이 8이고 내가 과실이 2인데 그래도 내가 그 친구를 만나면 다음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해야지 하고 정리를 하면 편안해지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적은데 저놈이 많이 하고도 큰 소리 치고 있네 하고,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잠을 방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1시간 참선하면 온몸이 아주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잠자리에 들면 숙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숙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숙면을 통해서 낮에 지쳤던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숙면이 잘 됐나 못 됐나는 다음날 아침 눈 떴을 때 상쾌하고 기분이 좋으면 아 내가 숙면했구나. 근데 막 찌푸둥하고 막 이러면 아 내가 또 잠을 제대로 못 잤나.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낮 동안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 오간 염송하는 거. 그리스도 교인들이 세끼 밥 먹을 때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기도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선의 세계에서도 식사 오간이라는 게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이 음식은 어디에서 왔는가. 내 식탁에 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땀에 감사드리고, 내 닦은 바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해서 한 번 더 자신을 낮추고, 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약은 우리가 과용 안 하죠. 근데 우리 지금 음식물이 1년에 낭비하는 게 1조 원이 넘는 걸 뉴스에 나오죠. 환경오염. 그러니까 딱 알맞는 양만 덜어가지고 먹고 하면은 버려지는 음식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그 직원 식당들 이렇게 가보면 뭐 이렇게 쌓아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볼 때는 또 반은 그냥 버리는 게 많아요. 뭐 맛있어 보이니까 잔뜩 쌓아놓는데 식탐 때문에. 바로 식사 오간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일어나는 집착을 떨치고 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모두 함께 참나를 찾기 위해 이 음식을 받겠습니다 하면 밥 먹을 때도 또 수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수부리의 삶을 보내게 되면 일일 시호일, 월간 불강에도 한번 제가 썼는데, 날마다 이게 즐겁고 소중한 날이죠. 알차게 보내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주주 시호주, 여기는 길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한 주 단위로도 또 소중하게 보내고, 월월 시호월, 또 달마다 또 소중하게 보내면 12달을 잘 보내면 연년 시호년이 되고, 그렇게 보낸 사람은 일생 시호생,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일생을 통해서 정말 보람된 삶을 살겠죠. 윈스턴 처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유언이 정말 그 가슴에 와닿았는데, 남긴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번 생에 걸어온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싶다.
그 얼마나 그 가치 있는 뜻 있는 삶이었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그리고 소동파는 입적하기 3일 전에 아들 셋을 불러가지고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고 유언을 남겼는데요. 나는 지금껏 추워도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질 일 없으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곡하지 말아라. 축제처럼 내 장례를 치러라 하는 그 유언을 남겼어요. 아마 윈스턴 처칠이나 소동파나 다 멋진 그 유언을 남겼다고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가장 큰 공동체지만 거기에 크고 작은 공동체들 많잖아요. 그런 공동체들이 뭐 정치면 정치도, 예? 뭐 진보 보수들이 아름다운 인간성을 잃지 않으면서 견해는 물론 진보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보수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서로 자신들의 견해가 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상대 정당하게 이해를 시키고 합의를 봐가지고 서로 박수치면서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내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그 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최근에 우리가 온갖 그 험담들을 해가면서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는 지역의 볼모를 잡혀가지고 그 지역에 그 당이 정천하면 무조건 뽑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정말 진정한 일꾼들을 뽑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